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참여하시는 분들 저는 시 낭송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새통 교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책 읽겠다 다짐해도 바쁜 핑계 독서 못해 움켜쥔 채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으러 가세.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인생살이 더덥다고 신세 한탄 여러분들, 명품 가방 비싼 음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넘기다 잠이 드는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어나 보세. 박수. 자, 이게 꽤나 오래된 노래인데, 인생살이 더덥다고 신세 한탄 여러분들, 명품 가방 비싼 음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넘기다 잠이 드는 독서랑만 하오리까. 그래서 책을 한 권 펴놓고 한 두 페이지 읽다가 그만 지겨워서 그냥 꼬꾸라져 거기 잠들다가 눈 떠보니까 책에 침을 한금 흘려놨을 때의 행복감. 저는 이게 아까 우리 김성곤 선생님 말씀하시던 지호락에서 락의 단계에 해당되는 상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해야지 이렇게 애써서 가져오는 어떤 물질적 육쾌락의 단계가 완전히 그 속에 몰입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즘 뭐 명품 가방 하나씩 뭐 사고 비싼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책을 넘기면서 독설하게 빠지는 이런 삶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을 저희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는 지향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어때요? 제목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가 신경림 작가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냥 가슴이 멍해지는 그런 문장이죠. 여기 어떤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 이런 등등의 옆에 것들이 뭐 붙어 있지 않죠. 군더더기가 없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평이한 문장 하나가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그 이분 시집을 이렇게 저도 읽어 나가면 기존에 우리가 만났던 비틀고 따듬고 붙이고 이래서 뭔가 입에 착착 맞도록 만들어낸 그런 형태의 글들하고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평이한 문장들을 구사해서 좀 민중들의 삶, 그러니까 뭔가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줬던, 앞으로 이와 같은 국민 시인이 다시 출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을 오늘 같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사회가 표현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일런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나는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어쩌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 죽었다더라. 네 문상 안 가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치부되는 수준이라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놈 참 아까웠는데 아니면 뭐 어쨌는지 하는 그런 수식어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책에 나오지 않는 시인데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시가 바로 이 시였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신경림 작가의 시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김명희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뛰어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비 점을 치는 소리, 장범대원 호각 소리, 매미 차려 소리에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업 내어보시만 집 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간 바람 소리도 그려보시나?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심장, 돌아서는 내 등 뒤에 서시던 네 이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 가난해서 이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근데 이 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이 세상에 머물기를 끝내는 날,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갈 테다. 나를 가두고 있던 내 몸으로부터 눈이라고 하는 시인데, 저는 이 시 읽으면서 내 몸이 이 세상에 머물기를 끝내는 날,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나갈 테다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탁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이것이 그 어지간히 삶에 대한 열정이나 후회가 없이는, 그러니까 껄껄껄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후회 없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쩌면 평가일 수도 있고 다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먹먹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는 몇 번 쓰여진다? 4번 쓰여진다라고 하죠. 시가 착상할 때, 그리고 그걸 글로 옮길 때, 그리고 출판사에서 다시 편집이 될 때, 그리고 독자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시는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시를 만나시면서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영양분을, 에센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도종환 선생님께서 이 책 후반부에다가 시에 대한 해설을 써놨는데, 사실 그분의 해설을 먼저 읽고 이분의 시를 읽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를 읽어도 그냥 뭐 단어의 나열로 읽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한번 이분이 써놓은 군데군데 제가 이분의 그 도종환 선생님의 해설을 추가해 놓았는데, 도종환 선생님의 글 또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은 신경림 시인의 유고 시집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가족이 남아있는 시들을 수습해서 출판사로 보냈고, 창비 편집부 직원들과 내가 기존 시집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시들을 가려내고 다시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하여. 이분이 11년 만에 이 시집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시집이 한 권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들이 쓰여져 있을까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만하고, 그럼 왜 이분이 시집을 안 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제 제가 다른 곳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가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스페인 내전 이후에 쓰여진 책 이후에 거의 10년간 작품이 없었죠. 그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저 사람 한물 다 갔다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이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써놓은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급기야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을 보니까 10년 가까이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지점이 저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시집에 실리지 못한 시가 있다면 나중에 전집을 만들 때 수록하기로 하고 이번 시집을 내기로 했다. 시집을 내기 위해 시들을 정리 분류하고 읽으면서 느낀 것이지만 신경림 시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좋은 시를 쓰셨다. 한결같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거창한 것을 내세우거나 자기를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하지 않고 작고 하찮은 것, 낮은 데 있는 것을 향한 연민과 애정이 한결같다. 언어는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며 정직하고 겸손하다. 그 점도 한결같다. 자기 탐구, 자기 성찰의 자세도 한결같고 이웃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여전하다. 초기 시부터 유작 시까지 하나의 결을 간직한 시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생의 마지막까지 좋은 시를 쓴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90이 될 때까지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더욱 그렇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시를 쓰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신경림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어때요? 누군가를 칭찬을 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 거죠, 지금 입장적으로. 그런데 그 말을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너무 포장해서 쓰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누가 될 수도 있죠. 그걸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글들을 써내는 것이 어쩜 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가공된 말들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나는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 능력도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가장 저는 와닿는 말이, 초기 시부터 유작 시까지 하나의 결을 간직한 시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 쉬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런 류의 시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도 살다 보면 더러더러 곁눈질 할 때도 있고, 그죠. 뭐, 또 다른 데 관심도 좀 가져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계십니다. 이것도 도종환 선생님의 평론의 시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느티나무는 아주 작아졌다. 비바람에 많은 가지가 꺾이고 군데군데 뿌리도 줄기도 썩어 문드러졌다. 동무해 지내던 수유나무 연행나무는 베어진 지 오래다. 가을이면 북노란 잎으로 덮어주던 초가 지붕들은 이제 투박한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에게 이렇게 이 나무가 작아졌나?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낯익은 얼굴들은 놀라지만 나한테 그 느티나무는 늘 크다. 꿈속에서만 크고 기억 속에서만 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커서 늘 나를 덮고 마을을 덮고 끝내는 세상을 다 덮는다. 이 시의 느티나무는 변함없는 어떤 것의 표상이다. 변함없이 소중한 존재, 변함없는 가치를 상징한다. 어릴 때 그 느티나무는 컸다. 지금 그 느티나무가 작아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비바람에 많은 가지가 꺾이고 군데군데 뿌리도 줄기도 썩어 문드러져서 그럴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세상도 변했다. 동무에 지내던 나무들도 베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소중한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 여기서 이 느티나무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그 큰 느티나무로 하고 읽어도 해석이 되고 와닿고요. 또 다르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어도 똑같이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죠. 나에게 느티나무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느티나무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드렸어요. 이분의 시를 읽는 어떤 우리의 그 관점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집 처음부터 나오는 시입니다. 고추잠자리라고 하는 시가 소개가 되는데, 고추잠자리,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 멀리 와 돌아보니 그곳이 복사꽃밥이었다. 어둑어둑 서쪽 하늘로 달도 기울고 꽃잎 하나 내 어깨에 고추잠자리처럼 붙어있다. 해질녘 꽃 뒤에 숨어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인다. 길에 가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 나무와 산과 마을이 서서히 지워지면서 새로 드러나는 모양들. 눈이 부시다. 어두워오는 해질녘 노래가 들린다. 큰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사람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인다. 박수 한번 하시죠. 이런 시들은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올 때 보였다. 뭐 이런 류의 시들이 이게 이제 사실은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 시들인데 여기에 약간의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김성근 선생님은 이런 일을 매일 겪으실 것 같아요. 꽃 뒤에 숨어있던 꽃이 어느 날 보일 때가 있죠. 바람이 불 때나 그러니까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던 어떤 것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노래도 큰 노래에 묻혀 들리지 않던 그러니까 막 이 히트곡 유행하는 곡들 듣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한 곡이 있길래 그냥 눌러봤는데 그 감미로운 음악이 귀에 들릴 때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시 하나만 놓고 그냥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막걸리가 한 병 있어야 되는데 뜻인지 모르겠어요. 김수미 선생님 화면 켜셨나요? 드디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매번 저한테 문자 오셔가지고 인사만 하시고 시더니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 멀리와 돌아보니 그 꽃이 복사꽃밭이었다. 어둑어둑 서쪽 하늘로 달도 기울고 꽃잎 하나 내 어깨에 고추잠자리처럼 붙어있다. 이 시에 대해서 도종환 선생님이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시집의 맨 앞에 실려있는 이 시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이 짧은 네 행의 시는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마을과 복사꽃밭, 어둠과 붉은 꽃잎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신경림 시인이 한평생이 이 시에 압축되어 있다. 흙먼지에 쌓여 지나온 길과 마을은 신경림 시인이 지나온 삶의 여정으로 읽어도 좋고 어둑어둑 서쪽 하늘로 달도 기울고 기울어가는 시인의 인생으로 읽어도 된다. 현실은 흙먼지 가득했는데 돌아보니 그 꽃이 복사꽃 밭이었다는 것이다.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흙먼지 가득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온 뒤 그게 무릉도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시인이다. 흙먼지 가득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온 뒤 그게 무릉도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뭐다? 시인이다. 그래서 지금 생은 어두워지고 달도 기울지만 붉은 꽃잎 하나가 화자를 축복하듯 어깨에 붙어 있다. 어깨에 붙어 있어서 마치 훈장 같은 느낌을 준다. 어깨에 붙어 있는 꽃잎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이가 시인이다. 참. 신경림 시인은 굉장히 젊은 시인으로 등단을 하십니다. 그래 시집 진 후에 막노동판, 공장 노동자 등등의 삶을
삶을 10년 이상 사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시집을 출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어디죠? 동국대학교입니까? 거기서 그 교수로 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일명 민중시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유시화 시인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는지 몰라도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혼자서 어떤 고행을 하거나 혼자서 스스로의 삶을, 그러니까 저쪽 인도 같은 데 가 혼자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를 쓰시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당신은 시간을 달리는 사람, 복사꽃 살구꽃이 피어 흐드러지고 안개를 뚫고 햇살이 스민다. 나는 먼 나라, 더 먼 나라로 가는 꿈을 꾸면서 당신과 함께 나의 스물에 종일 나는 거리를 헤맨다. 이 시집은 어쩌면 뭐죠?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투병을 하시는 중에 쓰여졌던 시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남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때 써내려가는 글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좀 다르지 않겠어요? 숨어있는 것들을 이해할 바위 틈에도 돌 틈에도 숨어있는 숨은 것들이 나무 사이에도 담벼락 사이에도 있다. 꽃들이 숨어있고 풀들이 숨어있고 돌들이 숨어있다. 바람을 피해 햇살을 피해 숨어있을까? 아닐 게다. 숨어있어 아름답고 보이지 않아 더 아름답다. 숨은 것들은 사려 소리, 왁자지껄한 장바닥에도 있다. 차소리, 기계소리, 요란한 도심에도 있다. 새소리, 바람소리, 조용한 산 마을에도 있다. 숨어서 작은 일들을 하고 작은 것들을 만든다. 세상이 무서워 아닐 게다. 빛나지 않아 아름답고 설치지 않아 더 아름답다. 당연히도 다 만든 분이 계실 게다. 그렇게 숨어 살게끔 아름답게 살게끔 마련한 분 계실 게다. 그렇다면 모진 태풍이나 심한 폭풍에 그들이 남 먼저 쓰러지고 깨어지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분 혹 너무 먼데 너무 높은 데 계셔 그들의 존재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들이 세상을 반듯하고 아름답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너무 큰 것만 보다가 너무 높은 목소리만 듣다가 다 미리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말인가? 아닐게. 숨어 있는 것들을 위하여. 그렇죠? 다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드러내고 사시나요? 어떠신가요? 나를 과감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고,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를 드러나게 해주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어떤 것을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였던 거예요. 자, 꽃밭에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꽃밭에서 춥고 어두운 골목 같은 내 스물을 나는 불행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 골목 끝에 벌들이 잉잉대는 꽃밭이 있었다. 그 골목을 지나 나는 세상으로 나왔다. 세상에 나와 나는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얻었지만 한숨과 탄식으로 얼룩졌던 내 서른은 나는 슬펐다고 단식하지 않는다. 한숨과 탄식을 달래주는 너의 환한 웃음이 있었으니까 그 웃음을 타고 나는 세상을 돌아다녔다. 너무 많은 것을 얻으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 마흔, 신, 예순 이런 주는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 빼앗기는 것보다 빼앗은 것이 더 많았다. 꽃밭에 와 서니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내가 살아온 길이 환히 보인다. 한숨과 탄식으로 얼룩졌던 내 서른을 나는 슬펐다고 탄식하지 않는다. 꽃밭에 와서니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와, 대박. 안 놀라세요? 이런 정도의 실. 꽃밭에 와서 보니 대낮에도 별이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자, 이 시집의 제목이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였어요. 이 시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김수미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이크가 꺼져.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하늘을 훨훨 나는 솔개가 아름답고 꾸불텅꾸불텅 땅을 기는 곰댕이가 아름답다. 날렵하게 촌을 달리는 사슴이 아름답고 손수레에 매달려 힘겹게 비탈길을 흘러가는 늙은이가 아름답다. 돋는 해를 향해 활짝 옷을 벗는 나팔꽃이 아름답고 햇빛이 싫어 굴 속에 숨죽이는 박쥐가 아름답다. 붉은 노을 동무해 지는 해가 아름답다. 아직 살아있어 오직 살아있어 아름답다. 머지않아 가마득히 사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네, 맞습니다. 신앙송에 아주 최적화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제가 뭐 굳이 따로 부연해서 사족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내가 하나 골라서 붙여 PPT를 만들 때 넣을 때 아스팔트에 피어 있는 저 꽃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솔개는 훨훨 날지만 그래서 아름답고, 군뱅이는 겨우겨우 땅을 기면서 살지만 그래서 아름답고, 사슴은 날렵하게 초원을 달리지만 그래서 아름답고, 노인은 생애 후반에도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한다. 이 지금 도종환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돋는 해를 향해 활짝 웃는 옷을 벗는 나팔꽃이 아름답고, 햇빛이 싫어 굴 속에 숨죽이는 박쥐가 아름답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는 해가 아름답다라고 한다. 머지않아 까마득히 사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무한히 살아갈 생명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서 아름답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 말은 생명 긍정의 말이다. 유한하다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유한한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수용하는 자세. 이게 시인이 생애 마지막에 보여준 자세다.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 아닌가 싶다. 아직 살아있어. 오직 살아있어 아름답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아름답게 살라. 그 말을 하는 것이리라. 이 시에 대한 해석을 제가 감히 뭐라고 붙이기가 좀 그래서 도종환 선생님의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김성곤 선생님 혹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소요유라고 하는 장자의 가장 핵심 사상이 시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멘트를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유. 전파상 옆에는 국수집이 있고 통닭집이 있고 옷가게를 지나면 약방이 나오고 청가물상이 나온다. 내가 10년을 넘게 오간 장골목이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다. 매일처럼 새로운 볼거리가 나타나니 10년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야 보고 한 달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오늘에서 보인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들어는 옛날 떠돌던 시골 소읍과 장거리를 서성이기도 한다. 밝은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흐려진 눈으로 새롭게 찾아내고, 젊어서 듣고 만지지 못했던 것들을 어두워진 귀와 둔하고 탁해진 손으로 꼭 만지고 다시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밝은 눈과 젊은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흐린 눈과 늙은 귀에 비로소 들어온다는 것이 신기하다. 흐린 눈과 늙은 귀에 비로소 들어온다는 것이 신기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섭섭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끝내는 날이 될지라도. 소요유가 좀 느껴지십니까? 그냥 단어만 해석하면 소요유라는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논이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최진석 교수님이 썼던 삶의 실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요유를 해석한다면 그렇게 할 일 없이 노는 게 쉽겠냐 그 말이죠. 실력과 내공이 쌓여지지 않고는 그게 어렵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어떠십니까? 요즘 놀아보시면 놀만 하십니까?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실컷 놀아라 해도 어디 한두 시간 돌아다닐 곳이 없죠. 이게 결국 소요유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것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아무튼 꽃. 이분 시에 유난히 꽃이 많이 등장을 하고 새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꽃. 개나리 벚꽃, 살구꽃, 목련이 한꺼번에 피어 벌을 불러 노래판을 벌이고 나비를 모아 춤판을 벌인다. 시새우 내뿜는 짙은 향기와 눈부신 빛깔에 취해 산과 개울과 마을이 몽롱하다. 개울가에 새떼들이 모여들었다. 번갈아 날아올라 춤솜씨를 뽐내고 노래로 물속 고기들을 흘린다. 직접 쏟아져 나온 개와 고양이들도 신이 났다. 주말 개울장이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였다. 꽃, 온통 꽃이다. 지금 개나리 벚꽃, 살구꽃, 목련꽃만 꽃이 아니고 거기 나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비도 왔고 뭐 개울가 새떼들도 있고 개와 고양이 전부 꽃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꽃에 날라든 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욕 본다, 막 꿀따로 댕긴다고, 세상 날라댕긴다고, 고생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수준이라면 걔들이 춤판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수준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황야, 달이 성큼 창을 넘어 들어온다. 방 안에 가득해진다. 금세 나를 집어삼킨다. 내가 달 속에 갇힌다. 새벽이 오기 전에 달은 나를 토해낼 것이다. 창을 넘어 달아날 것이다.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떼어내 끌고 가버릴 것이다. 동그라미 빈 거울만 남길 것이다. 달이 성큼 창을 넘어 들어온다. 방 안에 가득해진다. 금세 나를 집어삼킨다. 내가 달 속에 갇힌다. 이거 지금 뭔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이 사물의 현상과 내가 무아일체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우리 황명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을 펼쳤나
날 만날 읽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것이 일체가 되어서 몰입의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 무아일체의 상태라는 걸 개념적으로 아는 것하고 자기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깨우치게 해주는 시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윤숙 선생님께서 써봐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원랴, 달빛은 아름답고 고운 것들만 골라 강변과 들판과 산기슭에 늘어놓고 나는 달빛이 감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찾아다가 그 그늘에 늘어놓고 달빛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지우고 나는 그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달빛은 부드럽고 애틋한 소리만 골라 강변과 들판과 산기슭을 가득 채우고 나는 사납고 음산한 소리만 찾아 그곳을 떠돌게 하고 달빛은 강변에 내려와 스스로 아름답고 고운 것이 되고 나는 달려가 굳이 추하고 음산한 것이 되고 마침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 달빛과 내가 하나로 어우러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은 강변에 내려와 스스로 아름답고 고운 것이 되고 달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이뻐요. 물속에 비칠 때 이뻐요. 물속에 자, 물속에 그죠? 빛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사실 이 시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느낌으로 오실 것 같아요. 우리죠? 명자 이야기 많이 하죠. 해와 달이 어우러진 걸 밝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저 길 끝에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가 있을 것 같다. 아득하고 멀다. 달빛도 눈이 부셔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걸 깨다. 하얀 메밀꽃밭에서만 서성거린다. 야윈 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나는 자꾸만 주머니 속에 숨긴다. 야윈 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나는 자꾸만 주머니 속에 숨긴다. 그해 초여름 머리칼에 나부끼는 장미꽃잎만 보면서 어깨 위를 떠날 줄 모르는 꾀꼬리 소리만 들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오직 너만이 보이면서 치맛자락에 맴도는 싱그러운 바람 소리만 들리면서 종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을을 덮은 들꽃들도 보지 못하고 자맥질하는 오리떼도 보지 못하고 멀리 산절의 종소리도 듣지 못하고 초여름 별반이 내 하얀 손으로만 가득해 내 해맑은 숨결 내 웃음만으로 가득해 걷고 또 걸으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쪽 하늘을 물들인 저녁놀도 보지 못하고 그해 초여름 내 그해 초여름 지금 초여름이다 그죠? 지금 처음에 머리칼에 나부끼는 장미꽃잎만 보면서 뭐는 보지 못하고 뭐는 보지 못하고 아마 이제 이분을 문중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시에 녹아져 있구나. 우리는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만 보고 인기인들 연예인들이나 보고 그래서 다 그것 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새때에 대한 시가 여러 편 소개가 됩니다. 여기엔 또 도종환 선생님이 나름 또 해석을 뒤에 제가 붙여놨으니까 이 새때라는 시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덕 사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때 수천 수만 마리 새들이 갯벌에 앉아있다. 번갈아 날아올라 쏜살같이 물속으로 자매집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기도 하고 낮은 하늘에서 둥글게 원을 그려 튼튼한 날개를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해가 기우뚱 수평선에 걸리고 서쪽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면 수만 마리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춤을 춘다. 멀리서 보면 그냥 점들이다. 천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점들이 갯벌에 앉아있고 크고 작은 점들이 춤을 춘다. 하지만 어떤 새는 아직도 깃틀 속에 백두산 두메 양귀비의 향내를 묻히고 있고 또 어떤 새는 뿌리에 바이칼호의 물고기 비린내를 물고 있을 것이다. 사박의 모래가 발톱에 묻어있는 새도 있고 초원의 말은 해가 몸에 베어있는 새도 있을 것이다. 먼 길을 날아오는 사이 눈 하나가 멀어버린 새도 있고 발톱이 빠져버린 새도 있을 것이다. 봄이 오면 돌아갈 곳도 제각각이다. 북쪽 나라 추운 물가가 그리운 새가 있고 고향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늘 꿈에 보는 새가 있으리. 먼 길을 날개에는 날개가 덜 회복된 새가 있고 몸이 가뿐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새가 있으리. 멀리서 보면 똑같은 점들이다. 수천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점들이 갯벌에 퍼져 있기도 하고 하늘을 맴돌기도 한다. 와닿으시죠? 여기 보면 풀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새도 있을 것이고 먼 길을 날아오는 사이 눈 하나가 멀어버린 새가 있을 것이고 발톱이 빠져버린 새도 있을 것이다. 봄이 오면 돌아갈 곳도 제각각이다. 북쪽 나라 물가가 그리운 새가 있고 고량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늪을 꿈에 보는 새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체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죠. 좀
그렇습니까? 나는 어떤 나보다 열등하거나 나보다 조금 부족한 어떤 사람을 그 하나의 점처럼 동일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멋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별 같아 이러고 좀 못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 같은데 또 새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경고 선생님 읽기가 가능하신가요? 간만에 얼굴 비춰주셨네요. 보여주셨네. 어려우신가 본데. 윤명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새때 오랜 세월을 내 몸에 들어와 둥지를 틀었던 것들이 둥지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손살같이 하늘로 달려 올라간다. 새때다. 나도 그것들을 쫓아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 끼룩끼룩 꾸르르 새때를 쫓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마을이 멀고 산이 까마득하다. 강도 먼 세상 꿈속 그림 같. 머지않아 천둥번개를 만날 것이다. 천길 낭떠러지도 곤두박질 칠 것이다. 부르가 찢기고 날개가 부러져 어두운 골짜기 흙 속에 처박힐 것이다. 하지만 그중 몇은 헐헐 하늘로 나 다시 새떼가 되어서 수백 수천 마리 새떼가 되어서 한때 제 거처였던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한 점 이슬로 꿀참나무 잎에 매달린 나를 멀리 바라보면서 다 잊어서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어 찬란한 아침 햇살에 날개들이 더 빛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중원 선생님께서 이 새떼라고 하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도종한. 이 시는 신경림 시인이 투병하던 시기에 쓰였다. 하필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던 비대면 시대와 겹쳤다. 그래서 비대면 여행이라고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시리라. 고령의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때다.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많았고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여행을 상상하면서 뉘우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뉘우치면서 그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무엇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한다는 걸까? 앞의 시에서는 고집과 심술이 많았던 것을, 뒤의 시에서는 고집과 편견이 많았던 것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한다. 그것들이 순해지기를 바라고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그래도 세상 살며 벤 땅과 때 빠져나가진 않겠지 하고 염려한다. 죽음 이후의 시간을 상상하며 쓴 시가 이 시집에 여러 편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시가 새때다. 오랜 세월 내 몸에 들어와 둥지를 틀었던 것들이 둥지를 박차고 뛰쳐나갔다. 쏜살같이 하늘로 달려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시인은 내려놓는 사람이다. 이게 참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시인은 내려놓는 사람이다. 시 한 편을 쓰면서 하나를 내려놓는다.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것 하나씩 내려놓는다. 시인은 내려놓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다. 하나씩 벗어놓고 하나씩 버린다. 가벼워져야 자유로울 수 있다. 내리는 눈처럼 가벼워야 영원히 멀리까지 갈 수 있다. 가벼워져야 영원히 새떼처럼 높이 오를 수 있다. 지상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다시 무거운 것들로 채워지곤 하기 때문에 수시로 버리는 사람이 시인이다. 평생을 비우고 버리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시인이다. 그게 시인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별같이 빛나는 것을 향해 오르고자 하는 상승의 의지는 가벼워지지 않으면 지닐 수 없다. 새떼처럼 솟구쳐 오르고자 하는 상승 욕구는 가벼워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지금 지난번에 했던 우리 최진석 교수님의 삶의 실력 장자에서 고온이 붕이 되어서 회오리를 만나서 붕이 되어져서 구만리를 날아가는 그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예. 그 고온이 회오리 올라타는 그 힘, 그리고 구만리를 날아가는 그 힘이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력이 결국 가벼워지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새는 가벼워서 비워져서 가벼워져야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연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헐헐 새떼가 날아오른다. 바른 세상 만들겠다든 고른 세상 만들겠다든 우리들 철없던 날의 맹세를 비웃으면서 가마우지 때가 날아오른다. 비오리 때가 날아오른다. 아마 이때 코로나 때 이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외부 활동 자제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셨겠어요. 이제 그랬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담았다라고 도종환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초원에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평생 내가 걷던 길이 보이나. 목로에 모여 앉았던 동무들이 보이고 남루한 옷가지와 찌그러진 신발짝이 보이나. 별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말자고
더 아름다운 것도 보지 말고 더 빛나는 것도 보지 말고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 어쩌자고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담장 안에 숨어 피었던 복사꽃이 보이고 진창을 건너가던 빨간 등불이 보이나 별 사이로 하늘을 가득 메운 별 사이로 마지막엔 어쩌자고 서로 여든을 넘긴 늙은이 하나가 보이고 오직 별만 보자고 여기까지 와서 누웠건만 별 보려고 갔겠죠. 그래서 누웠는데 별은 안 보이고 그 사이사이로 늙은 노인도 하나 보이고 평생 걸어왔던 길도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비로 가는 길 달리고 또 달려도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말과 소가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양과 염소가 바둑돌처럼 섞여 언덕에 박혀있다. 독한 보드카를 돌리며 청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얼싸안고 유목민의 노래를 부르고 사이사이 아들딸이 가 있다는 한국 노래를 곁들인다. 큰 길에서 벗어나자 차는 가다서다를 되풀이한다. 내비도 핸드폰도 안 되니 차는 일단 달리고 보지만 막상 가보면 거기가 아니다. 이에 대한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별이 보인다. 이게 이제 촛불시 했던 그 장면을 시로 쓰신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 사막과 초원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종로 을지로 그리고 서울을 온통 뒤덮은 뜨거운 숨결과 숨결 속에 별이 보인다. 술집을 메운 내 옛 친구들의 늙은 얼굴에 죽은 친구들 멀리 간 친구들이 어른되는 술잔에 한식과 눈물로 주고받는 술잔에 이것이 나라냐 라는 울분 속에 별이 보인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린 눈망울에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서로 잡은 손과 손, 어깨와 어깨 사이에 지리산 소백산까지 가서 찾던 별이 보인다. 지리산 소백산까지 가서 찾던 별이 광화문에서 보인다. 너무 어두워 서울 하늘에서는 사라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인다. 별을 찾아서 소백산 풍기로 별을 보러 간다. 별과 별 사이에 숨은 별들을 찾아서 큰 별에 가려 빛을 잃은 별들을 찾아서 낮아서 들리지 않는 그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별과 별 사이에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한두 편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들은 그 여운으로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운 나의 신발들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나의 신발들 50km도 채 안 되는 예소한 체구를 싣고 꽤나 돌아다녔다. 나의 신발들 낯선 곳 낯익은 곳 자갈길 뒤늦길 가리지 않고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하면서도 그것들이 밝고 해지는 나는 주저앉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 내다 버렸다. 그 덕에 세상 사는 물리를 터득 고마워하면서 이제 와서 내다 버린 그 신발들이 그리워지는 것은 세상 사는 물리를 터득한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신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 신발들에 실려 다니기 이전보다 지금 나는 세상이 온통 더 아득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을 찾아가 어정거리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내 헌 신발들과 함께 버려져 있을 것인지도 모르겠다. 세상 사는 물리를 터득하고자 나섰던 꿈과 더불어. 네, 감사합니다. 50km도 채 안 되는 왜소한 체구를 싣고 꽤나 돌아다녔다. 눈이 온다. 그리운 것이 다 내리는 눈 속에 있다. 그리운 것이 다 내리는 눈 속에 있다. 백양나무 숲이 있고 긴 오솔길이 있다. 우리가 주고받은 맹서와 다짐이 눈 속에 있다. 한숨과 눈물이 상처가 되어 눈 속에 있다. 그리고 아름답고 슬픈 눈이 온다. 제가 이 그림을 송아지 있는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시 읽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검색을 해서 제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멀리 구름 속에 별들이 잠들어 있을 거야. 눈발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꿈을 꾸겠지. 이른 아침 잔치집에선 송아지가 태어났어. 백리 눈길을 달려 수의사가 왔고 아파트 마당에도 비탈길에도 눈은 내리고 아름다워지라고 깨끗해지라고 땅을 덮고 땅속에선 새싹들이 영차 몸을 풀 거야. 땅을 뚫고 얼굴 내밀 봄날을 기다리면서 저기 보면 그 눈이 수북히 내렸는데 잔치집에서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가장 기쁜 날 아닙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면 제 기억에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태어나면 그 집에 막 재산이 는 거니까 굉장히 기뻐하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림을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분이 문병원 벗들이 들국화를 한아름 갖다 꽃병에 꽂았다. 나는 꽃길을 걸어 강마을로 나간다. 빨간 고추잠자리 때가 나는 신장로를 지나고 시래기가 맷방석에 널려 마르고 있는 주막집 앞도 지나간다.
꽃길을 타고 강마을이 병실로 들어왔다. 내가 강마을 복판에 누워있다. 강마을 복판에 누워있다. 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있는데 누가 문병 와가지고 꽃 이렇게 꼽아놓고 가면 기분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까 싶어요. 이게 이분이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박은주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날 이 땅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몇백 명 아름다운 생명들이 바닷속에 갇히던 날,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의 잘못으로 깊고 차디찬 물속에 갇혀 안타깝게 어머니를 부르던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던 날,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이토록 추악했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토록 허망했던가, 이제 다시는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으리, 꽃도 피지 않으리, 새도 울지 않으리. 그날 이 땅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던 날, 한 돌 이 땅에서 빛과 꿈이 사라지고 한 돌 아직도 이 땅은 너희의 흐느낌.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싱그러운 나라를 위하여 산과 강, 돌과 바위가 풋풋하게 살아있는 땅을 위하여 짐승이며 새며 벌레까지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는 나라를 위하여 다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을 나누고 뜻을 나누자는 이 땅은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니다. 이 나라는 우리만 살다 갈 나라가 아니다. 우리만 살다 간 나라가 아니다. 여기에 또 박경리 선생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박경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느냐면, 따라해보세요. 원금 까먹지 마라. 원금 까먹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원금 네 거 아니다. 그 우리 후손들이 쓸 거니까 니는 그 이자만 갖고 살다 가라. 쉽게 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원금 까먹지 마라.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참 임팩트 있던 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오늘 이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가족들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